협객행, 김용 원저 제15장. 두 부부는 갈수록 더욱더 의아한 감을 금할 수가 없었고 또 한편 마음속으로는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을 금하지 못했다. 이윽고 석청은 그가 어떻게 해서 장락방으로 오게 되었는가 하는 사연을 묻게 되었다. 그래서 석파천은 자기가 마천에에서 참새 잡는 재간을 익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형객과 지내온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는 과거 어떻게 호떡 가게 밖에서 민유에게 은자를 얻게 되었고 또 사형객이 그들 부부의 흑백 쌍검을 빼앗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일 등도 사형객에게 끌려서 높은 산속으로 올라가게 된 이야기를 했다. 부부 두 사람은 과거 후감집에서 만난 그 더러운 거지가 바로 자기네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터라 마음이 아팠다. 더군다나 민유는 그 당시 그 나이 어린 거지의 형편없었던 모습을 떠올리고 다시 한 차례 마음이 쓰라려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한데 석청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위를 헤아려 볼 때 우리가 후감집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이 애가 능소성에서 도망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경만종은 어째서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석중옥, 즉 석파천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과거 후감집에서 본 나이 어린 거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에는 매우 모호했다. 그때 옷자락이 너무나 남루하고 떼국이 주르르 흐르던 얼굴이라는 것만 기억될 뿐이었다. 이 애가 능소성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길을 오는 동안 밥을 줄곧 빌어먹다 보니까 얼굴에 떼자국이 묻어서 더러워질 수도 있었겠지만 또 어쩌면 일부러 흙 같은 것을 얼굴에 발라서 경만종 등이 그를 발견하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우리 부부는 이 애와 헤어진 지 오래되었고 어린애들이란 자라면서 무척 빠르게 변하니까 자연히 더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일 게다. 이와 같은 결론을 짓고 그는 슬쩍 떠보았다. 그날 호떡 가게 밖에서 경만종 사숙 등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는 두렵지 않더냐? 민유는 자기 남편이 설산파의 일을 들먹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이미 질문이 던져진 지금 저지할래야 저지할 수가 없어 눈살을 찌푸린 채 아들만 주시했다. 그런데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지는 것이 아닌가? 경만종이라니요? 그들이 정말 저의 사숙이란 말입니까? 그때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온 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석청은 다시 질문을 했다. 그때 그들이 너를 잡으러 온 것을 몰랐다고? 그렇다면 너는 경만종이 너의 사숙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몰랐었지요. 민유는 남편의 얼굴에 한 가닥 어두운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으나 억지로 참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슬쩍 화제를 돌리더니 입을 열었다. 얘야, 사람이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단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옛날의 일은 이미 엎질러졌으니 될 수 있으면 방법을 강구하여 보상하도록 해라. 이 애미와 아버지께서는 목숨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모든 것을 속이지 말고 이야기해주지 않겠느냐? 그녀는 재차 질문을 던졌다. 봉사부는 너에게 어떻게 대하더냐? 석파천은 되물었다. 봉사부라니요? 어떤 봉사부 말씀인가요? 그는 지금의 부모와 백만검이 복만리에 대해 말을 하던 사실을 상기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풍화신룡 복만리 말씀인가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그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석청 부부는 서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런 연후에 석청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백씨 할아버지는 어떻더냐? 그 어르신께서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괴팍한 편이었지?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무슨 백씨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모른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석청과 민유는 곧이어서는 능소성의 설산파 내부의 사물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석파천은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민유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사형, 이 병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석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 애가 능소성에서 도망을 치다가 설산 아래에서 그 어떤 물건에 부딪혀서 머리에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질려서 옛일을 깨끗하게 잊어버린 것일 게다. 그는 마천애와 장락방에서 갑자기 온몸이 추워졌다가 갑자기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다 하는 병을 앓았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병의 뿌리는 그 몇 년 전에 이미 심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민유는 다시 그에게 어릴 때의 일들을 물어보았다. 석파천은 겨우 황량한 산속에서 어떻게 사냥을 하고 참새를 잡았으며 또 어떻게 아황을 데리고 산속을 누비고 다니면서 놀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뿐 더 아무런 사연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석파천은 출생에서 열몇 살이 되기까지의 기억은 그야말로 하나의 공백 상태라 할 수가 있었다. 석청은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오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는 너의 생사와 중대한 관계가 있다. 설산파의 무공을 너는 도대체 얼마나 배웠느냐? 석파천은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저는 바로 토지묘에서 그들이 검수를 연마하는 것을 보고 약간 외웠을 뿐이지요. 그들은 매우 화를 내었지요. 혹시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버지, 그 백대엽은 자꾸만 내가 설산파의 제자라고 우기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런데 저의 다리에는 정말 설산검법이 남긴 흉터가 있었답니다. 아! 석청은 민유에게 정중히 입을 열었다. 3회 나는 다시 이의 검법을 시험해봐야겠소. 그리고 그는 장검을 뽑아들고서는 석파천에게 말했다. 너는 내가 배운 설산검법으로 이 애비와 대련을 해보도록 하자. 내가 알고 있는 초식을 절대 속임없이 다 펼쳐야 할 것이다. 민유는 즉시 자기의 장검을 석파천의 손에 쥐어주고 석파천을 향해 격려하려는 뜻에서 방긋 웃어 보여주었다. 이윽고 석청은 천천히 검을 뻗쳐내 석파천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검을 들어 막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설산검법에 있는 삭풍울기라는 일초였다. 그런데 그 검초는 비슷하면서도 달랐으며 그야말로 빈틈투성이었다. 석청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그의 장검과 서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즉시 초식을 변화시키면서 말했다. 너는 그저 아무 염려 말고 반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석파천은 공손히 대답했다. 네. 그리고는 비스듬히 일검을 내리쪼개듯 후려쳤는데 검으로 칼을 쓰는 것 같았으며 금오도법 가운데의 일초 같기도 했다. 틀림없이 검법은 아니었다. 석청은 장검을 질풍과 같이 찌르면서 점차적으로 바싹 석파천을 몰아세우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제 아무리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다 하더라도 무공에서 나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무릇사람이 생사의 고빗길에 이르게 되었을 적에는 결코 검법으로 가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즉시 그는 매 1초마다 하나같이 그의 요해를 노리고는 찔러왔다. 그렇게 되자 석파천은 속으로 약간 당황해져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다시 천어와 대결을 갖게 되었을 때처럼 검을 칼로 삼아서는 마구잡이로 금오도법을 펼쳐내는 것이었다. 석청은 질풍노도와 같이 검을 뻗쳐내는데 그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었다. 석파천은 이것은 자기의 아버지와 대련을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오도법을 휘두르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쥐고 있는 검에 전혀 내력을 돋우지 않고 그저 초식만 펼쳐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조금도 위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만약에 석청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또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자 했더라면 제11초를 펼치게 되었을 때 이미 검으로 그의 가슴팍을 관통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제13초를 펼치게 되었을 때는 더욱더 검을 비스듬히 휘둘러 그의 반쪽 머리통을 잘라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제18초를 펼치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더욱더 문호를 활짝 열어젖히고 가슴팍과 아랫배는 물론이고 왼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 등
네 곳에 동시에 빈틈을 드러내었다. 석청은 자기 처인 민유에게 시선을 한번 던지며 고개를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장검을 곧장 가운데로 뻗쳐내어서는 석파천의 아랫배를 찔러왔다. 석파천은 손발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돛법을 휘둘러대게 되었는데 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석청의 손에 들린 장검이 즉시 충격을 받고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동시에 그는 가슴팍이 답답해지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대뜸 뒤로 잇따라 너댓걸음을 물러서야 했는데 하마터면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쓰러질 뻔했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는 불쑥 부르짖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는 장검을 내던지고는 앞으로 달려나와 석청을 부축했다. 석청은 머리가 어지러질해지는 것을 느끼고 급히 숨을 멈추고서는 손을 내저어 석파천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신용을 했다. 원래 석파천이 사람과 손을 쓰게 되자 몸 안의 극독이 자연히 내력의 핍박을 받아서는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석청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서 진기를 끌어모아서는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 쓰러지는 애군을 면하게 되었지만 도끼의 침입은 막지 못해서 그만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빠개지는 것처럼 아픔을 느꼈던 것이다. 민유는 남편이 걱정되어 재빨리 앞으로 달려나와 부축을 하고는 고개를 돌리고 석파천을 나무랐다. 아버님께서 너의 무공을 시험해 보시는 것뿐인데 어째서 손을 쓰는 것이 그토록 대중이 없느냐? 석파천은 무척 황송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상처는 입지 않으셨겠지요? 석청은 그가 무척 절박한 관심을 보여주는 언행에 대해서 크게 위로를 받는 동시 마음속으로는 흐뭇해져서는 빙그레 웃으면서 기식을 조절한 이후에 입을 열었다.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처인 민유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3회 당신은 오가를 탓하지 마시오. 그는 정말 설산파의 권법을 배우지 못했소. 그가 진정으로 펼칠 수 있고 거둬들일 수 있었더라면 자연히 나에게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런데 이 아이의 내력이 정말 고강해서 이 무림에서 이 아이를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마 몇 되지 않을 것이오. 민유는 평소 자기 남편이 일반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좀처럼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지라 그만 흐뭇해진 나머지 온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띄웠다. 그러나 이 아이의 무공이 너무나 생소하고 딱딱하군요. 역시 아버지 되는 사람이 한번 잘 가르쳐 주어야 하겠어요. 석청은 웃었다. 당신이 그 토지묘에서 이미 이 아이에게 권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소?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꾸러기인 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엄한 부친보다 인자한 어머니가 나은 것 같구려. 민유는 방긋 웃었다. 부자 두 사람이 모두 다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지요. 이런저런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그들은 어느덧 조그만 고을에 도달하게 되었다. 객점으로 들어가 그들은 음식을 시켰다. 민유는 너무나 기뻐서 평소보다 한 보시기의 밥을 더 먹기까지 했다. 그들은 객점에 들어가 반나절을 쉬었다가 나온 뒤 석파천과 함께 으슥한 산골로 들어갔다. 황량하고도 외진 산골짜기로 들어서게 되자 석청은 즉시 권법의 정묘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석파천은 이 몇 달 동안 직접 고수들을 만나 상대를 해보았기 때문에 무학지도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석청과 같은 대가가 다시 지도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게 되자 대뜸 확연히 깨닫는 바가 있었다. 산오파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같이 보낸 시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고 또한 73초의 금오도법을 전수한 이후에 즉시 헤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석청과 같이 이토록 상세하게 지도할 여가가 없었다고 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산오파는 그저 설산파의 권법을 제압하는 데에만 뜻을 두고 있는 것 같았으며
달리 요구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도법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말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설산검법을 대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만 오락가락했지 석청과 같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권각법의 가운데에 무학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었다. 석청 내외는 차례로 그와 대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초식에는 빈틈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는 수시로 지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민유가 토지묘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초식을 가르쳐 줄 때보다 자연히 간단명료했고 또한 신속하기 이를 데 없었다. 거기다가 석파천은 일단 의문과 어렵게 느껴지는 점이 있으면 즉시 질문을 했다. 석청 내외는 그의 질문을 들어볼 때에 무학에 있어서 가장 조잡하고 얕은 도리마저도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고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설명을 해준 이후에 설산파가 그토록 옹졸하고 치사하기 싫이 무공을 감추고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푸대접에 대해서 똑같이 대단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석파천은 공력이 심후하여 점심때부터 저녁까지 전심전력으로 검법을 연마해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고 수만 번 가쁘게 쉬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가르치고 대련을 한 석청 부부가 지쳐 땀을 뻘뻘 흘렸다. 이와 같이 하기를 7, 8일. 석파천은 신속한 진보를 보였다. 석청 부부가 전수해준 상청관 검법까지도 터득하게 되었다. 이동안 석청 부부는 식사할 때와 잠시 숨을 돌리려고 쉬게 될 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도록 석파천을 유도했다. 그의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한데 석파천은 장락방의 총타에서 크게 앓고 난 이후의 일을 보다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조그만 일도 분명히 기억하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단 어린 시절 현소장에서 있었던 일들과 능소성에서 무예를 가르침 받은 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석파천은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이었다. 이날 오후 세 사람은 식사를 한 이후에 다시 매일같이 검수를 연마하는 버드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한담을 나누었다. 민유는 한 가닥의 조그만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땅바닥에다가 흑백 분명이라는 글자를 쓰고 물었다. 오가, 너는 인억자를 기억하느냐?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글자를 모른답니다. 석청 부부는 그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민유는 이미 천자문은 말할 것 없고 삼자경을 비롯해서 당시 등도 가르쳐 낭낭히 외우도록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글자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 흑백 분명이라는 그 네 글자는 현소장 대청 한복판의 커다란 편에게 씌어진 것이었는데 그 글씨는 한 분의 무림 명숙이 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뜻은 흑백상검의 신분을 합쳐서 표명한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 부부가 항상 모든 일에 공평무사한 태도로 임하면서 정의를 신장한 것을 칭찬한 말이기도 했다. 그런데 과거 석파천이 4살 되었을 적에 민유는 그를 품에 안고서 커다란 편액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네 글자를 가르친 바가 있었고 석파천 역시 그때 알아보았던 터라 그 당시 석청 부부는 그를 총명하다고까지 칭찬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그녀가 땅바닥에다가 그와 같은 네 글자를 쓴 것은 석파천이 이로 인해서 지나간 과거사를 떠올려주기를 바랬던 것인데 놀랍게도 그는 4살 때 배운 글자마저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민유는 그 즉시 다시 나뭇가지로 땅바닥에다가 한 일자를 써서는 웃으며 물었다. 이 글자는 아직도 내가 기억할 수 있겠지?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글자라고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민유는 그만 속이 구슬퍼지는 것을 금하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것이 금방이라도 주르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았다. 석청은 한쪽을 눈으로 가리켰다. 오가,
너는 저쪽으로 가서 좀 쉬도록 해라. 석파천은 대답을 하더니 장검을 들고서 한쪽으로 가서는 그 혼자서 검수를 연마했다. 석청은 철을 위로했다. 3회, 오가의 증세가 가볍지 않아서 며칠 사이에 완전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랄 수는 없소.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더군다나 설사 그가 옛날의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소. 저 애는 옛날에는 경박하기 짝이 없었으나 지금은 약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매우 온건하고 중후하며 착실한 면을 보이는 등 크게 훌륭해지지 않았냔 말이오. 민유는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지라 그대뜸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띄우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무엇이 대단한가? 기껏해야 내가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그녀는 과거 아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게 되었을 때의 즐거움을 떠올리게 되고 불현듯 마음은 부드러운 정으로 일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하여 지금 그녀의 아들이 이미 장성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여전히 천진하고 유치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멍청하고 철이 없는 듯한 언행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되려 더욱더 기쁘고 귀엽게만 생각되는 것이었다. 석청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로서는 한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저의 기억상실증으로 말하면 틀림없이 능소성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얻게 된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한바탕 열병을 앓게 된 것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그 증세를 심화시킨 것이었소. 그러나 민유는 남편의 말 속에 깊은 우려의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그만 걱정이 되어서는 물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석청은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오가의 글재주를 따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일자무식이고 무공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전혀 고명한 편이 못 되어 부질없이 내력만이 심오할 뿐이요. 그러니 경력이나 자격은 말할 것 없고 지모나 수단에 있어서도 더욱더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요. 장락방으로 말하면 근년의 강호에서 일어난 하나의 커다란 방파이며 8, 9년 동안에 대단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어째서. 민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았다. 그래요. 어째서 저와 같이 어린 사람을 방주로 내세웠을까요? 석청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어조가 되어서는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날 우리가 서주에서 노동사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장락방을 창시한 방주의 이름은 동방횡이라 했으며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못 되나 그를 떠받드는 그의 부수격인 착수해춘 폐해석은 매우 대단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길래 방주가 한 명의 젊은이인 석파천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노동사몽은 장락방의 젊은 방주가 매우 여자를 밝히는 호색한 일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상야릇하고 거짓이 많으나 무공에 있어서는 퍽이나 고강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 본래 그 누구도 그의 내력을 몰랐던 것인데 나중에 설산파의 여제자 화만자가 알아낸 결과는 설산파에서 쫓겨난 제자 석중옥이라는 것이었소. 그리하여 설산파는 정의 장락방으로 찾아가 그들에게 따졌다고 하더구려. 그런데 이제 보니 이를 처리하는 행동이 이상야릇하고 거짓이 많으며 무공이 고강하다는 평은 실로 그에게 부적합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소. 민유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과거 우리의 오가는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은 심지는 정말 깊고 무서웠어요. 만약 그의 무공이 정말 고강하게 되었더라면 무슨 방주가 된다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저 어떻게 그를 구출해내는가 하는 계책만 의논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저 모양을 보니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그녀는 갑자기 음성을 높여서는 다시 입을 열었다. 사형, 이 가운데는 틀림없이 어떤 중대한 음모가 게재되어 있을 것 같군요. 사형은 생각해보세요. 착수의 춘패 의원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인물이냔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말하는 소리마저도 떨려왔다. 석청은 약간 마음이 초조해진 듯 두 손으로 뒷짐을 진 이후 버드나무 아래에서 서성거리며 몇 바퀴 원을 그리더니 입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를 방주로 세운 것이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냔 말이다. 그리하여 그가 5번째 원을 돌게 되었을 때에 마음속으로 어느덧 모든 것이 환히 밝혀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모든 상황과 일들이 모두 다 딱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다만 이 일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 감히 입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심정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7번째 원을 그리게 되었을 때에 민유 쪽을 흘기 쳐다보게 되었는데 민유 역시 눈길을 들어 석청을 쏘아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의 눈동자가 서로 교차하게 되었고 동시에 두 눈에서 공포스럽기 이를 데 없는 빛을 띄웠다. 그리고 두 내외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멍하니 상대방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구동성으로 입을 열었다. 상선버락. 두 사람이 그 넉자를 입 밖으로 내뱉게 되었을 때에 그 음성은 매우 우렁찬 것이어서 멀리 한쪽에서 검초를 연마하던 석파천도 듣고서는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상선버락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철차회에서도 듣고 상청관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석청은 되물었다. 장삼과 이사가 너의 결의 형제를 맺게 되었을 때 내가 장락방의 방주라는 것을 몰랐느냐? 석파천은 생각해보고 대답했다.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10중 8구 모를 거예요. 석청은 다시 입을 열었다. 독주를 마실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좀 자세히 말해주련? 석파천은 의아한 얼굴이 되었다. 그게 독주였습니까? 그러면 제게 왜 중독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석파천은 그 당시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다. 석청은 그의 이야기가 막 끝난 이후에 잠시 동안 생각해 보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오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반드시 너에게 분명히 말해주어야겠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만회할 수 있으니 너 역시도 놀라거나 당황해할 것은 없다.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30년 전 무림에서는 많은 커다란 문파와 커다란 방파의 순회자들이 갑자기 차례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동짓날 남해에 있는 협객도로 가서는 팥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래요. 모두들 협객도로 가서 동지 팥죽을 먹으라는 소리를 들으면 매우 두려워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군요. 동지 팥죽에 독이라도 있나요? 석청은 가만히 고개를 한번 흔들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그 대문파와 대방회의 순회자들은 동패, 즉 구리패를 초청장으로 받았던 것인데 석파천은 불쑥 입을 열고 물었다. 구리패로 초청장을 삼았다면 바로 그 두 조각의 구리패를 말하는 것인지요? 석청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바로 내가 조허 400부의 몸에서 찾아낸 그 두 조각의 구리패이다. 한 조각의 구리패에는 하나의 웃는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내린다는 것이고 다른 한 조각의 구리패에는 노기를 띤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벌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구리패를 전달한 사람은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비쩍 마른 두 동자였다. 석파천은 되물었다. 동자라니요? 그는 이미 장삼과 이사를 말하는 것임을 헤아려 보았지만은 그들을 동자라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석청은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했다. 그것은 30년 전의 일이니 그들 두 사람은 그때 아직도 나이가 어렸던 것이다. 각 문파와 방회의 순회자들은 구리패의 초청을 받고는 초청을 한 주인이 누구냐고 묻게 되자 그 두 명의 사자는 갑인에서 협객도에 이르게 된다면 자연히 알게 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만약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약속한 대로 찾아가 준다면 물론 아무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초청받은 그 사람의 문파나 방회는 커다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들은 나타난 즉시에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따졌단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구리패의 초청을 받게 된 사람은 천서 청성파 장문인인 욱산 도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무거운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구리패의 초청을 받게 된 욱산 도장은 두 조각의 구리패를 손에 쥐고서는 내력을 돋우어서는 두 조각의 구리패를 녹여서 두 무더기에 쓸모없는 구리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원래 그 당시 무림을 진동시킨 바 있는 독보적인 내공이었으며 욱산 도장이 바라는 것은 그 두 명의 건방지고 오만한 동자가 어려움을 알고 물러서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막 그 구리패를 망가뜨리게 되었을 때 그 두 명의 동자는 갑자기 내 손을 일제히 뻗쳐내어서는 욱산 도장의 가슴팍을 후려쳐 대뜸 천서 무림의 영도 자격인 욱산 도장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말았단다. 석파천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발했다. 아, 손을 쓰는 것이 그토록 악독하다니. 석청은 석파천이 하는 말에 아무런 평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게 되어 청성파의 무도사들은 자연히 때를 지어 두 동자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두 동자의 무공은 아직도 나중에 이르러 보여준 것처럼 절정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들 두 동자는 즉시 두 자루의 장검을 도사들로부터 빼앗아서는 세 명의 도사를 죽이고 즉시 도망을 쳤다. 그 당시 청성파의 기세나 세력은 엄청난 것이었고 욱산 도장 또한 엄청난 명성과 덕망을 누리던 사람인데 청성파로 찾아온 두 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동자에 의해 살해를 당했음은 물론 살해를 한 두 동자가 무사히 물러갔다는 사건은 그만 반달 안에 무림에 널리 소문이 퍼지게 되었단다. 석청은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진 이후 20날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유주 서쪽 표국의 조노 표국사가 크게 잔치를 벌여서는 환갑을 기리게 되어서 자연히 축하를 하러 온 손님들이 무척 많았다. 그런데 그 두 명의 동자가 그 장소에 청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서는 구리패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축하객들은 본래 청성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었던지라 두 동자가 나타나서 구리패를 내미는 것을 보자 그만 공분을 일으키게 되어 모두 다 앞으로 달려나와 두 명의 동자를 포위 공격하게 되었으나 뜻밖에도 두 명의 동자는 여유 있게 무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사흘 후 서쪽 표국은 조노 표국사 이하의 표사들은 말할 것 없고 쟁자수 등 3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비명 행사하고 말았고 다만 늙고 연약한 사람이나 여인들과 어린애만 죽이지 않았다는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표국의 대문에는 바로 그 두 조각의 구리패가 박혀 있었다는구나. 석파천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만 한숨을 내쉬었다. 아, 제가 가장 먼저 두 조각의 구리패를 보게 된 것은 비어방의 무리들이 떼죽음을 당한 곳의 선실문에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염라대왕이 보내온 초청장인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어요. 석청은 석파천을 한번 바라본 이후 입을 열었다. 그 사건이 퍼져나가게 되자 모두들 소림사로 달려가 소림파의 장문인인 묘체대사를 영도자로 삼아서는 두 동자에게 대항코자 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림사로 몰려가게 되었을 때에 소림사의 승려들은 방장대사가 운유를 떠난 이후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며 얼렁뚱땅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 전혀 사실인 것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만 무당산으로 달려가 무당파의 장문인 우다 도장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무당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진무관의 도사들은 하나같이 근심의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서 역시 장문인께서는 외출을 하셨다는 것이었다. 무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자 자연히 이런저런 추측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추측 끝에 두 분 당세의 무림에서 절정의 고인들이 갑자기 동시에 실종된 것은 협객도에서 보내온 사자의 독수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면 화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버린 것이라고들 짐작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별수 없어진 그들 무리들은 오대산의 선본 장로 곤륜파 고백도장이 공동으로 나서서는 무림의 각 대문파의 장문인들을 초청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내보내서는 그 두 사자의 행방을 탐지하도록 했다. 이어 석청은 목이 마른 듯 입맛을 한번 다시더니 재차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 두 명의 사자들은 신출귀몰하여 상대방 쪽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적에는 어느 곳에도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일단 경계가 조금이라도 풀어지게 되고 준비에 소홀함을 보이기만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두 조각의 구운 패를 뒤밀어 놓곤 했다. 더군다나 그 두 동자는 독을 잘 썼다는구나. 선본 장로와 고백도인은 구리패를 받은 이후 즉시 망가뜨려 없앴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탈이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게 되었을 때에 차례로 악질에 전염되어서는 죽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사람들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제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그들은 선본 장로와 고백도인의 무공이 너무나 고강했기 때문에 상선벌하게 두 사자가 무공으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도 없고, 더욱더 오대산이나 곤륜산에 위치한 두 팔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구리패에다가 극독을 묻히게 되었고, 따라서 선본 장로와 고백도장은 그 독을 손에 묻힌 이후 극독이 온몸에 퍼져서는 끝내 독이 퍼져 죽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단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 모골이 송연해졌다. 저의 그 장삼과 이사라는 두 분의 의형이 설마하니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많은 문파와 방회를 괴롭힌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요? 석청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30년 동안 그와 같이 큰일은 시종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알아낸 사람이 없었다. 소림파의 묘체 방장과 무당파의 우다 도장이 실종되기는 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끝내 차례로 소식이 새어나오게 되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는데, 두 분 고수는 정말로 협객도에 억지로 초청을 받아갔다는구나. 그런데 소림사 밖에서 묘체 방장은 이래낮 이래밤을 두고 싸움을 벌였고, 싸움을 벌이기는 했으나 상대방을 이기지 못했다는 소문이었고, 무당산에서는 싸움이 없었지만은 10중 8구 우다 도장이 검을 뽑는 즉시 실수를 했다고 알려졌었다. 이 한승려와 한도사는 무공에 있어서 그 고절함이 강호에서는 필적할 사람이 드물 정도인데도 협객도로 떠나게 되었고, 거기다가 청성파의 옥산도인, 서촉의 조노표국사, 오대파의 선본장로, 곤륜파의 고백도장 등 네 분이 차례로 독수를 입게 되자 나머지 무림인물들은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이 6대 고수들과는 훨씬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재차 그 구리패의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에 동지 팥죽을 먹으러 나가겠다고 응낙한 사람이 있었다는구나. 그리하여 그 두 명의 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귀하가 만약에 협객도로 왕림을 해주시겠다는 허락을 내린 데 대해 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곳에서 기다려주시면 그때 영접해서 귀하를 배에 오르도록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더라는구나. 한편 1년 동안에 그들 두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거나 남모르게 습격을 받거나 또는 남모르는 암살을 당하거나 독의 해를 입고 죽어간 장문인들과 방회의 방주들이 모두 다 14명이나 되었고, 그 밖에도 37명이 초청에 응해서 동지팥죽의 잔치에 참석을 하러 떠났지만 그 37명의 사람들은 한 번 떠나자 그만 함흥차사가 되었고 30년 동안 전혀 그들에 관한 소식을 털끝만치도 들을 수 없었단다. 석파천은 말했다. 협객도는 남해 어떤 곳에 있나요? 어째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는 그 37명의 사람들을 구출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석청은 한숨 쉬듯 말했다. 협객도라는 이름에 관해서 항해에 노련한 키잡이나 선원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10중 8구 그와 같은 섬은 없는 것이고 그저 그 두 명의 동자가 멋대로 짓거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1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그 수십을 헤아리는 집안의 화를 당한 자제들과 친지들도 차츰차츰 모두 다 점점 그와 같은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을 때 그 두 조각의 구리패 초청장은 다시 강호 바닥에 나타났단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석파천을 한번 바라보더니 설명하듯 말을 이어갔다. 그때 그 두 명 사자들은 무공이 어느덧 크게 증진되어 있어서 열흘 남짓한 사이에 동지 팥죽을 먹지 않겠다는 새 문파와 두 대방회 등 아래 위에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깨끗이 죽여 없앴다. 그렇게 되자 강호에서는 자연히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리게 되었고 그리하여 아미파의 새 장로가 나서서는 30여 명이나 되는 고수들을 초청해서 하남에 있는 홍창회 총타에 매복을 하고서는 그 두 명의 흉수가 도래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사자들은 홍창회를 기피하는 것 같았으며 심지어는 하남성 경내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다만 구리패는 여전히 곳곳으로 송달되고 있었다. 그런데 구리패를 받은 순회자가 팥죽 잔치에 참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 문파나 방회는 태평무사했으며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준비를 하더라도 끝내는 차례로 독수를 입었다. 이어 그는 막 입을 열고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석파천을 손짓으로 저지하고자 다시 말을 이어갔다. 어느 해 흑룡방의 사방주 역시도 구리패를 받게 되었다. 그 당시 그는 대뜸 응낙을 하고 암암리의 배에 오르는 시간과 장소를 홍창회에 통지를 했다. 그러자 그 30여 명이나 되는 고수들이 때를 맞추어 달려오게 되었으나 어떻게 하여 소식이 새어나갔는지 그때에는 놀랍게도 영접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구나. 그리하여 무사람들은 그곳에서 며칠간을 지키며 기다리게 되었는데 하나하나 잇따라 중독되어서는 죽기 시작했다는군.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대뜸 왁하니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미처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길에서 전가족이 살해를 당하지 않으면 바로 전 방회의 사람들이 주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 누가 감히 한 거를 하겠느냐. 구리패를 받은 사람들은 명에 따라 두 사자가 가르쳐준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해에는 모두 다 4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협객도로 갔지만 이들 또한 한 번 가서는 다시 종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더욱 그때부터 어떤 소식도 얻어들을 수 없다고 하니 이야말로 정말 무림의 커다란 애겁으로 생각만 해도 가공스럽고 한숨이 절로 새어나오는구나. 석파천은 도저히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비어방의 무리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널려있던 배와 철차회의 무리들이 모조리 섬멸을 당하는 광경은 직접 자기가 목도한 사실이 아닌가. 더군다나 철차회의 무리들을 주살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도 그럴 뜻은 없었지만 장삼과 이사의 방흉이 되어서는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야말로 춥지도 않은데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이때 석청은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고 다시 강서 무극문에서 가장 먼저 구리패의 초청을 받게 되었다. 1년 전에 각 대문파나 방회의 순회들은 이미 상의를 한 이후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 결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가지 않는 한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계산으로서 협객도로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본 후 모든 사람이 합심 협력해서 좋든 싫든 간에 이 무림의 공적을 없애자고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해의 구리패가 이르는 곳마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었는데 모두 53명이 초청을 받게 되고 즉시 53명의 사람들이 동지팥죽의 잔치에 참석을 했다는구나. 그런데 이 53명의 영웅호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공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지모가 뛰어났으나
한 번 간 이후에는 역시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이 종적을 감추었으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협객도에서 이와 같이 강호에 화를 안겨다 주게 되는 바람에 무림의 정예들은 그야말로 깡그리 사라지게 되었고 천하의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액겁으로 몸이 찢기고 발기는 대로 온 몸뚱어리를 내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 상천관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사건도 있고 해서 심히 자중하는 편이었고 될 수 있는 한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좀처럼 강호에서 나부되는 일이 없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무공은 바로 상천관에서 전수를 받은 것이지만 밖에서 협의의 길을 펼침에 있어서는 다만 현소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너의 여러 사백부들과 사숙님들의 무공이 고강하기는 하나 좀처럼 남과 손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상천관에는 한때의 수진양성에 몰두하나 무공을 모르는 도사들만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단다. 석파천은 끝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협객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인가요? 석청은 얼굴에 한 가닥의 겸연쩍은 빛을 띄우고 잠시 주저하는 것 같더니 천천히 말했다. 너의 여러 사백부님들과 사숙부들께서는 모두 다 이 세상과 다툼이 없는 사람이고 출가하여 돌을 닦는 도사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림의 헛된 명성을 부러워하지 않는단다. 그러나 만약에 협객도를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무림에서 제 아무리 사람의 수가 많고 세력이 크며 무예가 고강한 대문파나 대방회라 하더라도 협객도라는 석자의 이름만 들으면 그 누가 눈썹을 잔뜩 모으며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상천관에서도 그토록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돌을 닦는 데만 전념해도 역시 그 액겁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석파천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상천관의 장문인이 되고자 한 것은 협객도의 허실을 탐지하기 위해서인데 과거 그 세패의 재간이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일은 아무래도 뜻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기는 물론 지극히 어려운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위태로운 사람을 부축해주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해왔다. 더군다나 일이 우리의 사문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어찌 수수방관할 수가 있겠느냐? 나와 너의 어머니는 똑같이 하늘이 정녕 그토록 눈이 없어. 악인이 마음대로 횡행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한단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공은 묘체방장이나 우다 도장 등과 같은 고인들에 견준다면 물론 퍽이나 떨어진 면이 있다만 옛날부터 사불승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하늘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빌어서 협객도의 무리들을 주살하게 되고 그간의 얽힌 일들을 밝혀낼지도 모르겠구나. 거기까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처를 한번 바라보았고 민유 또한 남편을 바라보며 두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와 같은 커다란 일을 하려는 것은 기실에 있어서 모두 다 너를 위한 때문이다. 너는 간악하고 음탕한 짓을 누차에 걸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윗사람의 위엄을 거스르고 스승을 기만하기까지 했으니 실로 무림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부부 또한 강호의 친구들을 대할 면목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이 협객도로 들어가 도모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물론 목숨을 바치고 말겠지만 만약에 무림의 동도를 위해서 커다란 공을 세우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양해를 해줄 것이고 다시는 내가 저지른 죄를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는 고심을 결코 석파천에게 밝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파천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럼 저의 두 의형인 장삼과 이사가 구리패를 전달하기 위해
협객도에서 파견된 사자가 틀림없다는 말씀인가요?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석파천은 물었다. 그들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라면 어째서 저와 형제의 의를 맺게 되었을까요? 석청은 그만 실소했다. 당시 내가 멍청하게 놀면서 귀찮게 조르니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러나 그들이 한 맹세는 가짜야. 그러니 진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석파천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어째서 가짜 맹세가 됩니까? 석청은 담담한 어조로 설명을 했다. 장삼과 이사는 본래 가짜 이름이고 거기다가 가짜 이름으로 이 장삼이 어쩌고 이사가 어쩌고 한 맹세이니 모든 게 가짜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석파천은 두 사람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매우 불쾌했지만 부친의 말씀이 꼭 옳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줄곧 말이 없던 민유는 불쑥 입을 열었다. 오가, 다음에 만나게 되었을 때 조심해라. 두 사람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사람을 죽이며 남이 보는 데서 이기지 못하면 암살을 하게 되고 암습을 해서도 안 되면 독약을 쓰는 등 실로 흉악하고 음독하기 이를 데 없단다. 석청은 그 말을 받아 말했다. 오가, 너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그토록 중후하고 얌전하니 더 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설사. 너보다 눈치가 100배나 빠른 사람도 그 두 명의 사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독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방비를 할래야 방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 다음에 그들 두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즉시 살수를 쓰도록 해라. 먼저 손을 쓰는 사람이 강자이니 설사 한 사람만을 죽인다 하더라도 역시 무림을 위해서는 커다란 해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 무궁한 복을 만들어주는 격이 될 것이다. 석파천은 주저하며 말했다. 우리들은 의형제지간이니 저를 어쩌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두 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석청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더 말하지 않았다. 속으로 아들에게 반드시 그와 결의를 한 형들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도 거북살스러운 일이라고 느꼈다. 민유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사형마저도 오가가 중후하고 얌전하다고 하는군요. 우리의 아들이 정말로 착한 사람으로 변했지요. 석청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애가 중후하고 정직한 것은 좋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애를 이용하여 재난을 막으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석파천에게 물었다. 너는 장락방에서 너를 방주로 내세운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석파천은 본래 우둔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어릴 적에 황량한 산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고 또다시 사형객과 마천회에서 외로운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석청의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듣고 난 그는 즉시 깨닫는 바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그건 혹시 나를 대신 협객도로 보내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요? 석청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밝혀지기 전에 그런 추측을 한다는 것은 좁은 마음으로 군자의 도량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락방에서는 인재들이 그토록 많은데 어째서 너와 같이 이 세상의 일을 모르는 어린 사람을 방주로 모셨겠느냐? 추측을 해볼 때 장락방은 근년에 이르러 매우 흥청거리고 있다 하겠다. 방 안의 순회자들은 협객도의 구리패에 초청이 다시 나타날 기간이 되었으며 이번에는 장락방에서도 틀림없이 초청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헤아리고 먼저 그들과 별로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물색하여 방주로 내세워서는 그와 같은 일이 들이닥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애껍을 막고자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구나. 석파천은 그만 망연해졌다. 실제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그토록 험악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부친의 추측은 매우 정리에 합당한지라 그로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민유 역시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해주었다. 얘야, 장락방은 강호에 있어서의 명성이 무척 나쁜 편이다. 못된 짓을 마구 저지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흉악한 짓을 곧잘 버려 사람을 해치고 자기네들의 힘을 믿고서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일을 적지 않게 저질렀다. 더욱이 그들이 강호의 도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림의 인사들로부터 매우 못마땅한 눈초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방안의 타주나 향주들 대부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의 함정을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뛰어들도록 만든 것은 조금도 희한하게 생각할 것이 없느니라. 석청은 싸늘히 코웃음을 치며 다시 사태를 논했다. 외부의 사람을 찾아내어 방주로 만들려고 할 때 오가가 가장 합당한 인선이 되었을 것이요. 저 애는 옛날의 일을 잊어버리고 강호의 풍파나 험악함에 대해서도 그저 흐리멍덩하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그들로서는 이 젊은 방주가 바로 현소장의 장주인 석청과 민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요. 따라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판질만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요. 거기까지 말하게 되었을 때 그는 손으로 검자루를 쥐고 멀리 동쪽을 바라보았다. 동쪽에는 바로 장락방의 총타가 있는 곳이기도 했다. 민유는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간파한 이상 더 걱정할 것 없어요. 다행히 오가가 아직도 구리패의 초청을 받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사형, 지금으로서는 마땅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석청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 세 사람이 반드시 장락방으로 찾아가서 이번 일을 파헤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수치가 분노로 변해서는 손을 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우리들 세 사람의 힘으로는 중과부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구려. 따라서 몇 분의 무림의 이름이 알려진 인사가 옆에서 견증인이 되도록 모시고 데리고 가 훗날 그들이 다시 오가에게 귀찮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요. 민유는 잠시 생각해보고 정색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강남의 송강부 은극 양광 양 오라버니는 교제가 넓고 또 우리와는 절친한 사이이니 그로 하여금 앞에 나서서 동도들을 널리 초청토록 해서는 함께 장락방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석청은 기뻐했다. 그 계책은 정말 훌륭하오. 강남 일대의 무림 친구들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부부의 조그만 체면을 살려주리라고 생각이 드는구려. 그들 부부는 무림에서의 인연이 무척 좋은 편이었다. 20년 동안 의협심을 발휘해서 재물을 흩으려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부축해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출해주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한번 소리 높여 호소를 하게 된다면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 형편이었다. 그렇게 하여 가족 세 사람은 송강부로 향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용구진에 도착해 객점에 묵게 되었다. 석청 부부는 윗방에서 자고 석파천은 마당가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아들을 사랑하는 민유는 옆에 큰 방을 빌려 석파천이 자도록 하려고 했으나 마침 손님들이 꽉 차 방을 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날 밤 석파천은 침대 위에 올라가 운기조식을 했다. 진기가 막힘이 없어 심신이 상쾌했다. 다시 등불 아래 두 손바닥을 벌려보니 붉은 자국과 파란 무늬는 보일 듯 말 듯 없어져 있었다. 그는 독주가 태반 자기의 내력으로 화한 사실을 모르고 최근 내공을 열심히 연마한 결과 독약이 10중 8구 배출되었다고만 생각했다. 속으로 무척 기뻐하며 베개를 베고 자리에 누웠다. 한참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 누가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석파천은 벌떡 몸을 일으키며 나직이 물었다. 이게 누구요? 그러자 가볍게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매우 귀에 익자 석파천은 가슴이 쿵쿵 뛰었다. 띵땅이요? 이윽고 정당의 음성이 들렸다. 물론 나죠. 누구를 또 기다리고 있었나요? 석파천은 당황했지만 한없이 반가워 일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쫙 하는 창호지 찢어지는 소리와 더불어 손이 불쑥 디밀어졌다. 안으로 디밀어진 그 손은 창문가에 서 있는 석파천의 귀를 움켜잡더니 힘주어 비틀었고 곧이어서는 정당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도 창문을 열지 못해요? 석파천은 귀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지만 혹시나 부모님들에게 폐가 될까봐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만가만히 창문을 열었다. 정당은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킥하고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천오라버니,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아요? 석파천은 말을 더듬거리기만 했다. 나는, 정당은 뾰루퉁해져 말했다. 좋아요.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새로 천지교배를 한 새색시만 생각한 모양이죠?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졌다. 내가 언제 천지교배를 했다는 거요? 정당은 웃었다. 내가 친히 보았는데 시치미를 때요? 좋아요. 그렇다고 탓하지는 않겠어요. 풍류적인 당신을 오히려 좋아한 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석파천은 씁쓸히 말했다. 동굴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가고 없었소.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를 바라볼 때 정이 담뿍 담긴 수아의 눈빛을 떠올리며 그녀를 다시 만나보지 못하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해졌다. 정당은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부처님이 보호하시어 영원히 그녀를 만나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석파천은 그렇지 않아도 수아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허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반드시 수아를 찾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뜻을 정당에게 비출 수는 없는지라 화제를 돌려 물었다. 당신 할아버지는 안녕하시오? 정당은 그의 손등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다. 나보고는 잘 있었냐고 묻지도 않고 아이고 망할 것. 원래 석파천의 몸 안 진기가 압력을 받자 그녀의 두 손가락을 퉁겨냈던 것이다. 석파천은 웃으며 말했다. 띵땅 잘 있었소? 그때 나를 강물에 던졌을 때 다행히 어느 배 안에 떨어져 죽음을 면했소. 그렇게 말한 그는 그 즉시 수아와 한 이불 속에 나란히 눕게 되었을 때의 전경을 떠올리며 궁금하게 여겼다. 수아는 어디로 갔을까? 어째서 그녀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 며칠 동안 그는 무공을 배우는 데 정성을 쏟다 보니까 수아의 얼굴이나 몸매를 간혹가다 한 번씩 뇌리에 떠올렸으나 금방 지우곤 했는데 이제 정당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된 노릇인지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떠오른 수아는 좀처럼 그의 뇌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정당은 토라진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다행은 무슨 놈의 다행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 배로 던졌는데 그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겸연쩍은 듯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 걸 말하기가 좀 멋쩍어서. 정당은 훗하고 웃었다. 천오라버니와 저는 부부지간인데 뭐가 거북해요?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게 되었다. 몸과 몸이 맞닿았다. 석파천은 그녀의 몸에서 사양과 같은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 것을 느끼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수아가 지금 자기가 정당과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면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본래는 정당의 어깨를 얼싸안으려고 내밀었던 손을 가볍게 한번 정당의 어깨를 건드렸을 뿐으로 곧 움츠리고 말았다. 정당은 이때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천오라버니, 솔직히 말해줘요. 내가 예뻐요? 아니면 그 새색시가 더 예뻐요? 석파천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에게 새색시가 어디 있어? 새색시라고는 당신 한 사람뿐이잖소. 그러나 그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수아가 자기의 색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가 자기의 색시가 되어줄 것인지. 이때 정당은 팔을 그의 목에 두르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더니 꿀밤을 이맛박에 한 대 먹였다. 왜 한숨을 쉬어요? 색시가 나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단 말인가요? 석파천은 심사를 간파당한 것 같아 그만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다. 이때 정당은 옆에서 살며시 그를 껴안았는데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밀어내자니 좀 아쉬운 감이 있었고 그녀를 껴안자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당은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역시 수줍은 처녀였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석파천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했지만 곧 부끄러움을 느끼고 침대 모서리로 물러나 이불을 끌어당겨 자기의 몸을 덮었다. 석파천은 잠시 주저하다가 불렀다. 띵땅, 띵땅. 정당은 못 들은 척했다. 석파천은 탁자에 가 앉아 줄곧 수화만을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자연도의 숲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수아의 눈빛과 자기를 오라버니로 부르던 뜻을 깨달았다. 아, 수아는 나의 색시가 되고자 했구나. 아, 수아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이 들자 매우 기뻤으나 수아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문제를 떠올리게 되자 그만 한숨이 나왔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탁자에 엎드린 채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정당은 그가 침대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망이라 할까 섭섭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그를 찾아냈다는 안도감과 연일 쫓겨다녔던 터라 행복감과 더불어 일시의 피로가 엄습해와 그만 잠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튿날 날이 밝게 되어 민유가 가볍게 문을 두드리며 불렀다. 오가 일어났느냐? 석파천은 막 잠속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다. 예, 어머니. 그리고 그는 정당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당혹해 어쩔 줄을 몰랐다. 민유는 다시 불렀다. 예, 할 말이 있다. 문을 좀 열어라. 석파천은 대답을 하고 망설이다가 문이 고리를 벗기려고 했다. 정당은 크게 부끄러웠다. 예의를 지켰다고 하지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방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면 남들이 그런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더구나 장래 시어머님이 될 사람이 들어와 본다면 나중에 멸시를 받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달아나려 했다. 마침 석파천의 모습이 곁눈에 비쳤다. 대뜸 간신히 찾아낸 석파천과 다시 헤어지면 언제 만나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고리를 벗기지 말라는 손짓을 했다. 석파천은 나직이 말했다. 우리 어머니요. 상관없소. 그리고 손을 고리로 가져갔다. 정당은 크게 난처해졌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당신의 어머니니까 더 야단이죠. 그러나 다시 창문으로 도망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감이 있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그녀였지만 이때만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겸연쩍은 정황에서 시어머니가 될 사람과 상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얼굴부터 화끈거렸다. 그리고 보니 석파천은 이미 고리를 벗기고 문을 열려하고 있지 않은가. 다급해진 그녀는 왼손으로 호조수를 펼쳐 석파천의 등심에 있는 영태혈을 잡고 오른손으로 옥녀 점침의 수법을 써서 그의 현추혈을 쥐었다. 석파천은 두 곳의 요혈이 시큰해짐을 느꼈다. 그 순간 정당은 그를 안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었다. 민유는 강호의 경험이 풍부했다. 아들의 어타는 소리에 병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문을 어깨로 부수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창문은 열려있고 사랑하는 아들은 온데간데 없지 않은가. 그녀는 석청을 소리내어 불렀다. 사형, 빨리 와보세요. 석청은 검을 들고 달려왔다. 민유는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오기가 사로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창문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생각지 않고 창문으로 달려나갔다. 한 사람은 검고 다른 한 사람은 하얀 것이. 두 마리의 커다란 새처럼 그 자세가 지극히 아름다워 침대 밑에서 본 정당은 속으로 갈채를 보냈다. 본래 두 사람은 강호의 대가로서 쉽게 속아 넘어갈 리가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어지러워진다고 아들이 보이지 않자 장락방이나 설산파의 고수들에게 사로잡혀갔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방안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잊고 달려나간 것이다. 더군다나 민유가 문을 깨뜨리고 뛰어든 것이 석파천이 어타는 소리를 냈을 적과는 지극히 짧은 순간이라 쉽게 쫓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석파천은 혈도를 정당에게 잡히기는 했으나 공력이 심우해서 즉시 막힌 혈도를 풀 수 있었다.
그러나 정당에게 안겨 있어서 어머니를 부르고 싶지가 않았다.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석청 부부는 창문 밖으로 달려나가 버렸다. 침대 아래는 흙먼지가 쌓여 있어서 석파천은 그만 재채기를 3번이나 했다. 그리고 정당의 손을 잡고 침대 아래서 기어 나왔다. 정당은 여전히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석파천은 겸연쩍게 말했다. 아까 그분들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였소. 벌써 알고 있어요. 어제 오후 당신이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돌아오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소? 싫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를 멸시해요. 자연히 나도 업신여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 며칠간 석파천은 부모와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언행을 몸소 보고 들었는지라. 부모가 의협심이 강하고 광명정대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정불삼의 사악한 행동과는 전혀 다른지라 그와 같이 물은 것이다. 정당은 석청 부부가 곧 돌아오리라고 내다보고 제의했다. 내 방으로 가요. 띵땅도 이 객점에 머물고 있었소? 야밤에 지아비를 잡으려는 마당에 이곳에서 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녀는 손짓을 하고 창문으로 나갔다. 마침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마당을 가로질러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 따라 들어간 석파천은 정불삼이 보이지 않자 크게 안심했다. 그런데 당신 할아버지는? 나 혼자 뺑소니 쳐 온걸요. 왜? 정당은 코웃음을 쳤다. 천오라버니를 찾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지요. 석파천은 그녀의 말에 크게 감동했다. 띵땅, 나를 그토록 생각해주다니 정말 고맙소. 정당은 눈을 살짝 흘기며 웃었다. 석파천은 말했다. 어제는 그런 말 하기가 거북해할 것 없다고 당신이 말했잖소? 그 말에 정당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때 마당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석청의 음성이 들렸다. 이건 숙박비회다. 그리고 말발굽 소리와 더불어 두 부부가 급히 말을 끌고 나가는 기척이 들렸다. 석파천은 두어 걸음 따라 나가려고 옮겼으나 곧 걸음을 멈추고 정당에게 물었다. 송강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소? 그렇게 큰 지방을 누가 몰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송강부로 은근 양광이란 분을 찾아가는 길이니 우리도 나중에 쫓아가면 되겠지. 석파천은 뜻밖에도 정당을 만나게 되자 그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웠다. 그래서 그는 잠시 후 쫓아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당은 석파천의 말을 듣자 즉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멍청이 같은 신랑은 길을 모르고 있다. 송강부로 가려면 동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그를 데리고 동북쪽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갈수록 멀어지게 될 것이고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녀는 그만 의기양양해진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화사한 웃음을 얼굴에 띄웠는데 그 모습이 밝으면서도 요염하기 이를 데 없어서 석파천은 그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다. 정당은 웃으면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를 본 적이 없나요? 어째서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요?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띵땅. 당신은 정말 예쁘구려.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예쁘구려. 그런 한편 그는 속으로 수아를 떠올렸다. 띵땅과 수아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욱더 예쁜지 모르겠구나. 정당은 이때 킥킥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천오라버니, 당신도 매우 잘생겼어요.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잘났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킥킥거리며 소리내어 웃었다. 두 사람은 이와 같이 한동안 잡담을 나누었다. 끝내 석파천은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제의를 했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은 나를 찾지 못하게 되자 틀림없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곧장 뒤쫓아가도록 합시다. 정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정말 효성이 지극한 아드님이시군요.
그리고 그녀는 숙박비를 치르고 객점을 나섰다. 객점의 주인과 점소인은 석파천이 석청 부부와 함께 투숙을 했다가 혼자서 투숙을 하게 된 아리따운 소저와 함께 방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오는 것을 보자 그만 혀를 끌끌 차며 희한한 노릇이라고들 했다. 그리고 석파천과 정당이 떠나간 이후에 침을 튀기면서 여러 손님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1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이 일을 떠들고 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 젊은 남녀를 외설스럽게 묘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그럴싸하고 화려하게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등 그야말로 억측이 난무하다시피 했다. 얼마 후 석파천과 정당은 용구진을 나와 동쪽으로 나아갔다. 세 갈래 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당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대뜸 송강부와 반대 방향인 동북쪽으로 꺾어 돌았다. 석파천은 정당이 길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걸으면서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님은 준말을 타고 가셨으니까 객점이나 주루에서 식사를 하며 기다려주지 않는 한 우리들은 따라붙을 수 없을 것이요. 정당은 방긋 웃고 말했다. 송강부의 양씨댁으로 찾아가면 만나게 될 것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설마 어른들이 길을 잃겠어요? 두 사람은 웃고 떠들며 길을 갔다. 부모와 함께 보내면서 세상 물정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된 석파천은 정당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정당은 이제 멍청한 기운이 가셔지고 한번 가르치면 잊어버리지 않는 석파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강호의 규칙과 인정해 좋고 나쁨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직도 해가 서너 발이 남아있을 즈음 두 사람은 어느 조그만 고을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요기를 하기로 했다. 정당은 한 반점을 찾아서는 석파천과 함께 대당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대당에는 세 개의 커다란 백목으로 만들어진 탁자 옆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퉁이 쪽에 한 조그마한 탁자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 반점은 본래 그렇게 큰 곳이 못 되는지라 점소이는 새 커다란 백목의 탁자 가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음식을 나르느라 두 사람에게 주문을 받으러 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당은 그 커다란 백목으로 된 세 개의 탁자 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약 18, 9명이나 되었고 그 안에 3명의 여자도 있었는데 나이는 모두 다 젊지 않은 편이었으나 자색은 평범한 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각기 무기를 지니고 있었고 말씨는 모두 다 요동지방의 사투리였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커다란 그릇으로 밥을 퍼먹고 커다란 덩이의 고기를 우악스럽게 입으로 가져가서 씹는 등 그 표정들이 무척 호탕하게 보였다. 이 강호의 친구들은 표국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농림의 호걸들인 것 같구나. 몇 번 눈여겨 주의를 하던 정당은 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처지로 생각을 돌렸다. 나와 천오라버니가 이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길을 가고 있으며 또 같은 탁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니 얼마나 좋으냐? 한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즐겁기 이를 데 없겠다. 따라서 점소이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접대를 하지 않아도 그녀는 별로 성을 내지 않았다. 바로 이때 갑자기 문입구 쪽에서 그 누군가 입을 열었다. 좋았어. 술이 있고 고기도 있구나. 이 할아버지께서는 정이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되었다. 석파천은 그 소리가 귀에 매우 익은 것을 느끼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한 늙은이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데 바로 정불사가 아니고 누구인가? 석파천은 깜짝 놀라 속으로 부르짖었다. 야단났구나. 그리고는 재빨리 얼굴을 돌리고 감히 그를 마주 쳐다보지를 못했다. 정당은 나직이 석파천에게 속삭였다. 우리 작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 당신은 그를 바라보지 말아요. 나는 가서 변장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석파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뒤쪽으로 살그머니 사라졌다. 정불사는 대당으로 들어서게 되자 4개의 탁자 곁에 모두 사람이 앉아 있으나
석파천이 앉아있는 탁자 곁에 빈자리가 있었지만 탁자 위에 젓가락이나 그릇도 없고 더더욱 음식이 놓여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즉시 중간에 백목으로 만들어진 탁자가에 놓여있는 하나의 기다란 걸상 위에 앉으면서 왼쪽 어깨로 옆에 앉아있는 한 대한을 슬쩍 밀었다. 그 대한은 크게 노해서는 힘주어 정불사 노인을 어깨로 떠밀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와 같이 떠민다면 그 노인으로 보이는 정불사가 문 밖으로 나가떨어지리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그의 어깨가 정불사의 몸에 닿게 되었을 때 즉시 한 가닥 강맹하기, 이를 데 없는 힘이 되퉁겨오는 것을 느끼고 대뜸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하고 엉덩이가 걸상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곧 이어서는 비스듬히 바닥에 자빠지게 되었다. 그 순간에 정불사는 왼손을 슬쩍 들어 잡아당기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너무 겸손해할 것 없소. 모두 함께 앉읍시다. 그와 같이 대한을 한번 붙잡아주자 그 대한은 가까스로 낮아빠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으나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했다. 정불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떠버렸다. 자, 여러분들. 너무 겸손해할 것 없소이다. 그리고 그는 술잔을 들고서는 목을 젖히고 술잔에 술을 다 비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젓가락을 들어서는 한 조각의 커다란 쇠고기를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 맛있게 먹었다. 세 개의 탁자 가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정불사에게 밀린 그 대한의 무공이 약하지 않은데도 그에게 밀려 하마터면 낮아빠질 뻔한 것을 보고 늙은이의 내력이 대단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정불사는 그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뿐이며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머리까지 흔들흔들해가면서 매우 기분이 좋은 듯했다. 세탁자 가에 18,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젓가락을 멈추고 음식을 들다 말고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정불사는 개의치 않고 말했다. 당신은 왜 술을 마시지 않소? 그리고 그는 한 명의 키가 작고 비쩍 마른 늙은이 앞에 놓인 술대접을 들더니 꿀꺽꿀꺽 하면서 반사발에 술을 들이키고는 수염을 쓱 쓰다듬으며 다시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했다. 이 술은 약간 시큼한 것이 좋지 않군. 그렇지 않소? 그 비쩍 마른 늙은이는 억지로 노기를 참고 물었다. 귀하의 존성대명이 어떻게 되시오? 정불사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당신이 나의 성명을 물으니 그 재간도 알만한 것 같군. 그 늙은이는 차분한 어조로 성질을 누르고 자기를 소개했다. 우리는 줄곧 관동에서 밥을 빌어먹었기 때문에 관내의 영웅호걸들의 명호를 잘 모른다오. 불초는 요동학 범일비라고 하오. 정불사는 웃었다. 당신의 그 거무튀튀한 몰골을 보니 백학을 닮은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닮았군. 오히려 요동하로 칭하는 것이 더 묘할 것 같소. 범일비는 대노에서는 탁자를 두드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우리가 일면일식도 없으나 당신의 그 허연 수염을 높이 사서 당신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째서 그토록 무엄하게 이 나으리를 놀리려고 하는 것이오. 다른 한 탁자의 키가 큰 중년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는 혹시 장락방의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구려. 석파천은 장락방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자 속으로 섬찟했다. 이때 정당히 머리에 전모를 쓰고 몸에 잿빛 무명옷을 입어 마치 반점의 점소이처럼 꾸미고서 탁자 곁으로 돌아왔다. 석파천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창졸지간에 그녀가 어디서 그와 같은 옷차림을 할 수 있는 옷을 구했을까? 하는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당은 방긋 웃더니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내가 점소이의 혈도를 짚어 쓰러뜨리고 그의 옷을 빌린 거예요. 넷째 할아버지가 나를 발견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천오라버니, 우리 함께 얼굴에 검은 칠을 좀 하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는 두 손으로 석파천의 얼굴을 한번 문질렀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석탄 찌꺼기가 잔뜩 묻어 있어 대뜸 석파천의 얼굴을 새까맣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한 차례 문질렀다. 반점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 있었으나 하나같이 정불사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 그 누구도 그 두 사람이 하는 수작을 주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불사는 키가 크고 허우대가 큰 사내를 곁눈질로 보더니 미미하게 냉소를 띄웠다. 당신은 금주청룡문의 문화가 아닌가? 대단한 녀석이군. 한자로 구절연편을 두르고 시건방지게 중원의 모습을 드러내다니 정말 살기가 귀찮아진 개로군. 이 사내는 바로 금주청룡문의 장문인인 풍량이었으며 구절연편은 바로 그의 집안 대대로 전해져 오는 무기였다. 그는 정불사가 자기의 문호 내력을 들먹이자 오히려 속으로 약간 기분이 좋아졌다. 저 늙은이는 나의 허리에 둘러져 있는 구절연편을 보고 나의 가문을 알고 있구나. 우리 청룡문의 명성이 중원에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구나. 그리하여 그는 수인사를 했다. 불초는 금주의 풍량이며 청룡문의 문파를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나으리께서는 존성대명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는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퍽이나 깎듯이 예의를 차리고 있었다. 정불사는 탁자를 두드려 소리가 나도록 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그는 3번이나 우라통이 터져 죽겠다는 소리를 했다. 그러고는 사발을 들더니 다시 술을 들이켰는데 그 얼굴은 여전히 싱글벙글하니 조금도 화를 낸 모습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우라통이 터져 죽겠다는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그는 다시 큰 소리로 혼자서 중얼거렸다. 구절연편은 강할 수도 있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날렵해서 언제나 병중지룡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가장 배우기가 어렵고 펼치기도 가장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도 어렵고 정통하기에도 오랜 시일의 정성이 있어야 하지. 무슨 장창이고 극이고 쌍칼이며 장검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맞닥뜨리게 된다면 추풍낙엽이 되지. 정말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우라통이 터져 죽겠군. 풍량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다시 기뻐했다. 저 늙은이는 구절연편의 도리를 말하는구나. 보기에 본문의 무공에 대해서는 역시 지음이라 할 수 있겠군. 그런데 정불사가 잇따라 또다시 우라통이 터져 죽겠다는 말을 하자 그는 넌지시 물었다. 그런데 나으리께서는 어째서 화를 내고 계신지요? 정불사는 그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쳐들고서 집안의 대들보 쪽을 쳐다보며 여전히 혼자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자네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고 곤봉을 가지고 재주를 피운다 하더라도 화가 나지 않지만은 그 누가 구절연편을 들고 까부는 것을 보면 그만 노기가 복받쳐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제기랄, 장사의 팽씨의 형제들이 구절연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들 두 형제를 쌍쌍이 처치하고 말았다. 그리고 사천의 장씨 성을 가진 무관이 구절연편을 사용했는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의 머리통을 후려쳐 묵사발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안위 성 봉양에 구절연편을 사용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여인을 죽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저 그녀의 두 손만을 잘라서는 그녀로 하여금 다시 병중지룡의 무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했지. 무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 늙은이가 풍량을 노리고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결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장사의 팽씨 형제 팽진강, 팽쇠호는 모두 다 구절연편을 사용했는데 작년에 그 누구에게 해침을 받아 죽었다는 소문을 이 사람들도 요동에서 들은 바가 있었던 것이었다. 풍량은 그만 안색이 시푸르죽죽해져서는 구절연편의 자루를 잡으며 입을 열었다.
귀하는 어째서 구절연편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통한스럽게 여기는 것이오? 정불사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구절연편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한스럽게 여긴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손을 품속으로 집어넣더니 철거덕 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고, 곧이어 그의 손에는 한 자루의 연편이 들려 있었다. 이 연편은 금빛 광채가 번쩍번쩍 나면서 9마디로 나뉘어 있었는데 틀림없이 황금으로 만든 듯했고, 채찍의 머리 쪽은 용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채찍 자체에는 갖가지의 보석이 박혀 있어서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것이 휘황찬란하기조차 했다. 그리고 한번 움직이자 지극히 위맹해 보이면서도 화려한 것이 정녕 보기에 좋았다. 무사람들은 그 채찍을 보고 속으로 흠칫했다. 원래 그 자신도 구절연편을 사용하는구나. 정불사는 이때 느긋한 어조로 점잔을 떨면서 입을 열었다. 새파란 것이 무공을 2, 3성도 배우지 못하고 언감생심 건방지게 시리 구절연편을 들고서 남과 싸우기 일쑤이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얻어맞아서 기어가지 않으면 너부죽이 나가떨어져서는 좀처럼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적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구절연편을 사용하는 사람을 얕보게 하는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리고 그는 기침을 하고 다시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벌써부터 관동의 금주에 그와 같은 청룡문이 있어 빌어먹게 시리 조상 7, 8대로부터 모두 다 구절연편을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벌써부터 전가족을 모조리 죽여 없애버릴까 하고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관동 땅이 너무나 추워서 이 할아버지께서는 천리 먼 길을 달려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귀찮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게 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내 녀석이 허리에 구절연편을 두르고 거드름을 피우며 중원으로 들어왔으니 정말 잘 됐지. 잘 되었고 말고. 빨리빨리 저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풍량은 그제서야 원래 이 늙은이가 구절연편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좀처럼 두고 못 보고 트집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억지도 너무 엄청난 억지의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서쪽 머리에 탁자 가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흥, 너 이 늙은 새끼가 칼을 쓰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정불사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입을 연 사람은 감자형의 얼굴에 뺨과 턱에는 구레나룻을 기르고 있어 얼굴 태반을 가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야말로 그의 얼굴에서는 수염만 보일 뿐 살은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의 사람이었다. 따라서 정불사는 여전히 느릿한 어조로 물었다. 내 칼을 쓴다면 어떻다는 것인가? 그 구레나룻의 사내는 여전히 우렁찬 음성으로 응수를 했다. 이 할아버지께서도 칼을 사용하는데 이 늙은 새끼처럼 억지를 부리게 된다면 이 할아버지까지도 죽여 없애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설사 너 이 늙은 새끼가 이 할아버지를 죽여 없앤다 하더라도 천하에 칼을 쓰는 사람이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데 어떻게 모조리 다 죽일 수 있겠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싹하니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더니 탁 하고 탁자에 꽂았다. 이 칼은 도신이 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등이 두텁고 날이 엷었으며 칼자루에는 한 조각의 자색 비단을 매달고 있었는데 탁자 위에 꽂히게 되자 전체 탁자가 진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릇과 접시들이 서로 부딪혀서 오랫동안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아 그 칼이 꽤나 무겁기도 하려니와 그와 같이 칼을 꽂는 힘 역시 엄청난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 사내는 바로 장백상가의 쾌도장문인 자금도 여정평이었다. 그 순간 철거덕하는 소리와 함께 정불사는 그 순간에 구절연편을 거두어들여 품속에 갈무리하더니 왼손을 구부려서는 어느덧 곁에 앉아있는 사내의 허리에 차여있는 칼을 뽑아 손에 들고는 입을 열었다. 설사 이 할아버지가 칼을 쓴다고 해서 또 어떻다는 것인가? 아이고, 아니로군. 정말 우라통이 터지네. 정말 우라통이 터지네.
정말 우라통이 터지네. 칼은 무림에서 가장 흔히 보는 무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 일행 19명 가운데 11사람은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정불사가 칼을 낚아채듯 뽑아드는 수법이 재빠른 것을 보고 모두 다 속으로 놀라서는 자기도 모르게 실이 하나같이 손을 칼자루로 가져갔다. 이때 정불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이 할아버지의 벼로는 일일불과사라고 하며 이곳에는 11명이나 되는 좀도적들이 칼을 쓰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구절연평까지 보태게 된다면 이 할아버지께서는 사흘간 죽일 사람들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처치해야겠군.